이제 내가 계속 모모코 일기 읽어주고, 그러니까 본처 일기 읽어주고, 내연녀 입장에서 일기 읽어주고 막 그랬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내연녀 이름은 왜 안 가르쳐주냐고, 내연녀 이름은 뭐냐고 누가 물어봤었잖아. 근데 내가 안 가르쳐주지 막 이랬잖아. 그리고 이렇게 일기 읽어줄 때 계속 모모코, 내연녀, 모모코의 일기, 본처 일기, 내연녀 측의 일기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읽어줬잖아. 그리고 내가 제일 처음에 이 책 읽어줄 때 시작이 내연녀의 일기로 시작되는데, 안 얘기해줬어.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안 얘기해줬어. 근데 이 이야기의 제일 처음 시작이 불륜녀의 일기로 시작되는데, 불륜녀의 친구가 누구라 그랬지? 계속 등장을 했잖아. 내연녀의 친구가 하즈키라고 하는데, 이 하즈키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 하즈키의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했잖아. 자, 여기서부턴 모모코의 일기가 시작돼. 여기가 되게 이 모모코의 일기가 좀 길어.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이 스킵을 하면서 읽어줄 건데, 모모코가 비누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는 센터의 동료인 아사오가 모모코가 전에 근무하고 있었던 대기업 존슨과 업무 제휴를 하고 싶다고,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그 회사의 부장과 연락을 할 수 있냐고 물어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모모코가 이 대기업 그 존슨 부장인 와카부치한테 연락을 해. 그래서 이 둘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이때 모모코가 와카부치 부장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모모코가 남편이랑 좀 지금 이제 남편이 계속 집에 안 들어오잖아. 다녀도 되고 뭐. 남편이 계속 집에 안 들어오니까 진짜 이렇게 아무래도 그 이혼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 모모코가. 그러니까 막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얘가 결혼 전에는 그 대기업에 다녔던 여자라 그랬잖아, 모모코가. 그래서 그 아사오 때문에, 아사오가 그 대기업 거기 그 부장이랑 자기랑 연결시켜주면 안 돼.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모모코 씨가 예전에 그 기업에 다니셨죠. 저랑 그 부장이랑 연결시켜주시면 안 돼요. 막 약간 이렇게 해서 아사오랑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모모코가 자기도 남편이랑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금 그 문화센터 일로는 부족하잖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시 혹시 그 회사에 돌아갈 수 있을까? 약간 자기 것도 부탁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모모코가 이제 그렇게 아사오랑 연결시켜주면서 그 부장한테, 혹시 부장님, 제가 다시 그 대기업 존슨 회사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저 써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그 와카부치 부장이, 그야 당연하지, 언제라도 돌아와, 이렇게 막 해서 이제 모모코는 그래도 기분이 좋아져. 자기가 그곳에서 일했던 그 인생의 몇 분의 1이 헛수고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뻤어. 근데 막 그냥 이런 일상 일기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걸 막 쓰다가 갑자기 모모코가 내연녀의 친구였던 하즈키의 이름을 말해. 그러고 보니 최근 한동안 하즈키를 만나지 못했다. 생각해보니 마모루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시절부터 하즈키에게는 몇 번 상담을 했었다. 이 일기에도 몇 번이고 그녀의 이름이 나온다. 그녀는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었다.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면 그녀는 뭐라고 할까? 인과응보라고 하며 웃을까?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일기는 모두 다 모모코의 일기였던 거야. 내가
내연녀의 일기라고 읽어줬던 게 지금 나오의 일기가 아니고 일기를 적어왔던 건 모모코 한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이 모모코 자체가 아니야. 모모코가 내연녀였던 시절이 있었어. 엑스트라 34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엑스트라 이렇게 고마워. 그러니까 정신분열이 아니고 모모코가 그 본처를 물리치고 모모코가 임신을 했었는데 그 아이를 한번 내가 모모코가 유산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 아이를 유산한 거야. 모모코가 이 마모루랑 결혼하기 전에 마모루는 이미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었었고 모모코가 마모루의 아이를 가졌었고 이거를 빌미로 마모루를 이혼을 하게 했던 내연녀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일기는 모모코 혼자의 일기였던 거야. 불륜녀의 일기는 그러니까 모모코 과거의 모모코가 불륜녀 시절이었을 때 모모코의 일기였던 거야. 다니엘도 되게 고마워. 근데 이제 그때 모모코는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유산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나 아이 가졌어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모루가 모모코가 아이를 가졌대. 내 불륜녀가 아이를 가졌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마모루랑 원래 제일 처음 결혼했던 그 첫 번째 여자 사이에서도 아이가 없었던 거야. 아이가 없었는데 이 모모코가 임신을 해서 이제 가족들한테는 이제 모모코 내 불륜녀가 임신을 했다 이렇게 해서 가족을 만나는 그 자리, 그 전날이었나? 유산을 했어. 근데 모모코가 자기가 유산했다는 거를 말을 못해. 그러니까 아니 나오는 일기를 쓴 적이 없었던 거야. 이게 헷갈려? 그러니까 모모코가 만약에 나오랑 결혼을 하게 되면 세 번째 결혼인 거지. 마모루가 첫 번째 결혼을 했던 여자의 이름은 몰라. 첫 번째 결혼했던 여자의 이름은 모르는데 이미 이 유부남이었던 이 마모루를 모모코가 꼬신 거야. 그러니까 둘이 어쨌든 붙어 먹은 거야. 그래서 이 본처 물러치고 두 번째 부인이 된 거지. 근데 이렇게 둘이 8년을 사는데 또 나오라는 여자가 마모루랑 또 붙어 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 아까 불륜녀 측의 일기는 모모코가 이 마모루랑 첫 번째 부인이랑 결혼했을 때 모모코가 계속 일기를 쓰면서 그러니까 모모코가 불륜녀 시절이었을 때 일기였던 거. 그리고 다시 어떻게 보면 나오랑 다시 얘네가 이렇게 바람피나 그러니까 모든 일기는 모모코 혼자 쓴 거야. 아무튼 마모루랑 이 마모루 가족들이랑 만나기로 한 이전에 모모코는 유산을 했었었고 모모코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진 이 아이 때문에 이혼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말을 못해. 근데 이제 결국에 마모루가 부인이랑 이혼을 했고 마모루랑 모모코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날 그 전날에야 이제 마모루한테 고백을 해.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마모루가 아무 감정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쩌면 여러 가지 감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무 감정도 나타나지 않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모코의 눈에는 보였대. 그러니까 마모루가 아무 감정도 없는 것처럼 어쩌면 모든 감정들이 다 있어서 모모코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있는
그런 얼굴을 그런 얼굴로 괜찮다고 말을 해. 아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까. 어쨌든 이미 유산을 했잖아. 그러니까 마모루한테 나 근데 아이 유산했어. 이렇게 혼인신고하기 전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유산을 했는데도 이제 결혼을 하게 돼, 둘은.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났다고 봐도 되긴 하잖아. 근데 내가 아까 막 그 다다미에 겁나 집착한다고 막 이랬잖아. 그 여자애가.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내용은 거의 여기서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막 그 다다미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가 요 책에서의 하이라이트야. 그 후에 이제 막 그 다다미랑 뭐 또 어떤 화제에 관해서도 그 전부터 이 책에서 막 그런 게 나왔어. 그러니까 모모코가 화제를 내진 않았는데 이 동네에서 그 모모코 시절에도 방화가 일어난 거야. 마을에. 마을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옛날 같다. 이 동네에 화재가 일어났는데 모모코네 집에 이제 이렇게 뭐 혹시 뭐 방화범 뭐 그런 거 방화 그런 거 사실 아냐 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여기서 나오나? 그 어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모모코한테 그냥 이렇게 그냥 물어보러 왔는데 모모코가 막 그때 막 다다미 뜯고 막 이러고 있는데 모모코는 전혀 화재랑 관련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왔을 때 모모코가 바닥을 뜯고 있었거든. 그 전기톱으로 막 그거 막 뜯는다 그랬잖아. 그런 작업을 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모모코는 자기가 방화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약간 얘가 방화범인가 싶게끔 뭔가 그런 행동을 해. 막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에? 방화요? 막 약간 막 이러면서 막 뭔가를 떨어뜨린다거나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이거 내가 저 사람들 나는 지금 내가 다담이 뜯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호흡이 약간 이런 불안정하고 막 이런 건데 나 방화범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방화에 대해서 그런 게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그 방화에 대해서 또 그 도키의 아주머니가 도키의 아주머니, 예전 뭐지, 슈이치로 이렇게 시아버지를 낳았던 그 아주머니가 방화를 일으켰던 그런 게 있어.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거든. 그 나중에 아예 내가 그건 적어놓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따로 읽어줄게. 먼저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제 좀 아까 거기 딱 그 뭔가 여태까지 일기는 모두 모모코의 일기였어. 거기까지만 들었어도 된다고 생각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맞춰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약간 그냥 뒷이야기로 봐주면 될 것 같아. 아무튼 마모루가 계속 집에 이제 안 돌아온다 그랬잖아. 그것도 이제 내가 적어놨어. 이후에도 이 뒷이야기라고 하지만 이 뒷이야기도 되게 길거든? 뒷이야기도 되게 길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가 다 읽어줄게. 마모루가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마모루가 퇴근할 때 이 모모코가 마모루의 뒤를 밟아. 마모루의 뒤를 밟아서 그 내연녀의 집을 알아내. 그래서 내연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 모모코가 다시 방문을 해. 그래서 내연녀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말을 해. 그러면서 내연녀한테 막 이렇게 아이 지우라고 막 말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내연녀는 이제 막 겁먹고 막 이렇게 이 아이 지킬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모모코가 무섭게 말하니까 내연녀가 막 집안에 막 도망 다니면서 막 둘이 막 이렇게 막 식탁을 사이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모코는 그 아이 지우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 막 그러다가 모모코가 어쨌든 그 아이는 지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집을 나와. 근데
이제 그 모모코가 그 아이는 어쨌든 지워야 돼. 그 아이 지우겠다고 약속해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너가 그 아이 지울 거라고 믿어.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데 그 내연녀가 딱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모코를 쫓아오면서 기다려요. 이 아이 낳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막 쫓아오는데 계단에서 굴러, 이 여자애가. 내연녀가. 모모코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연녀가 나 이 아이 안 지울 거야. 나 낳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다려봐. 나 다시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나 이 아이 안 지울 거야. 당신 그거 알아도? 이러면서 이렇게 모모코를 따라 나오다 지 혼자 집안에 걸려가지고 계단에서 구른 거야. 근데 이제 이 여자애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있는데 피가 막 흐르는 거야. 아 근데 유산 안 해. 나도 유산하나 이랬다. 근데 이제 모모코가 이제 딱 보니까 그 여자애가 굴러가지고 있는데 일단 모모코가 그 여자애를 이렇게 구급차 불러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죠. 근데 다행히 이제 병원 막 뭐 되게 걱정을 했는데 아이랑 산모는 다 무사했어. 그러고 이제 마모루가 계속 집을 나가서 다녀도 되겠다. 마모루가 계속 집을 안 돌아오니까 이 모모코가 그 스미의 고모님 아까 있었잖아. 그 도키에 아주머니에 대해서 막 얘기해줬던 그 시아버지의 친모 가정부였던 그 도키에 아주머니 이야기를 해준 그 스미의 고모님 집에 방문을 해. 그 스미애가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 모모코 대단하네. 모모코. 네? 그 스미의 고모님. 그렇잖아. 부부싸움 해가지고 마모루를 내쫓았으니까. 모모코. 아니요. 제가 쫓아낸 게 아니라 스미의 고모. 물론 그렇겠지만 알겠어.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이럴 때 여자는 집에서 떡 버티고 있으면 돼. 남자란 언젠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밖에서 멋대로 하고 다니는 거니까. 307페이지. 네, 이 모모코가 그 막 육첩다다미를 막 전기톱으로 막 다 뜯었다 그랬잖아. 그거를 막 다 뜯어내니까 그 육첩다다미 바닥 안에 어떤 신문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을 해. 그래가지고 이 스미의 고모님의 집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미의 고모님이 그러고 보니까 그 도키의 아주머니가 방화범으로 몰린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 근데 얼마 전에 그 모모코한테도 경찰이 모모코 집 근처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 아는 게 있었는지 물으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모모코가 아까 얘기했듯이 육첩 다다미 방을 뜯고 있는 중이기도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경찰한테 막 그런 그런 질문 같은 걸 받으니까 모모코가 대답을 좀 의심을 사게 하는 바람에 경찰이 모모코한테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일이 있었거든. 근데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육첩 다다미 마루를 뜯자 나타난 그 항아리에 있었던 신문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모모코가 다시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 항아리에 있던 신문을 펼쳐보게 돼. 시아버지의 친어머니 도키에가 방화범 의혹을 받았던 건 스미에가 여학교 시절이었다고 했어. 그렇다면 이 항아리에 들어있던 신문의 쇼와 31년도쯤 된다. 모모코는 제일 위에 있는 신문을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다미 위에 펼쳤다. 그 기사는 바로 찾았다. 그리 큰 기사는 아니었지만 또 수상한 화제라는 작은 제목이 눈에 띄었다. 모모코는 손가락으로 짚어나가며 읽었다. 옛날 주소이긴 하지만 틀림없이 이 근처에 지명이 나와 있다. 또 다른 날의 신문도 펴보았다. 마찬가지로 1면부터 넘기다가 서해면의 지역 기사를 펼치자 아까보다 조금 더 큰 제목으로 역시 같은 지역의 수상한 방화를 알리는 기사가 있다. 바로 세 번째 신문에도 손을 뻗었다. 마지막에 펼친 신문이 날짜로는 제일 오래된 듯
기사는 세 개 중에서 가장 작지만 헛간 같은 곳이 다 타버린 사진이 있어서 가장 눈에 띄었다. 정말로 있었어. 각각의 지면을 오려서 다다미 위에 늘어놓았다. 그때 모모코네 집에 자주 놀러오는 도둑고양이가 야옹 하고 울었다. 모모코는 고양이의 밥을 챙겨주며 고양이에게 말하기 시작한다. 모모코. 아, 정말로 있었어.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 이 근처에서 수상한 불이 났을 때 도키에 씨가 의심받았다잖아. 신문에 챙겨둔 건 그게 마음에 걸려서? 아니면 정말로 도키에 씨가? 모모코는 다시 다다미에 펼쳐놓은 기사를 덮칠 듯이 앉아서 날짜 순서대로 눈으로 읽어내려갔다. 기사 내용. 지난달 중순에 이어서 같은 마을에서 두 번째 화재가 일어났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가옥이 반소했다. 한결같이 화기가 없는 곳으로 방화 의혹이 짙어 지역 야경단도 경계를 강화하여 24시간 태세로 순찰을 시작했다. 어느 기사나 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피해를 입은 건수만 한 건씩 늘어갔다. 모모코는 기사를 읽는 동안 안절부절 못했다. 왜 자신이 이렇게도 흥분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모모코는 오늘 알게 된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고 마모루에게 전화를 하게 된다. 마모루는 말이 없고 숨소리만 들렸다. 아랑곳하지 않고. 저기 지금 나 굉장한 걸 발견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곧바로 여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차단하는 듯한 마모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모코. 아, 여보세요? 저기 잠깐만 들어봐. 나 옛날 신문을 발견했어. 60년도 전의 일. 근데 마모루. 두 번 다시 나오를 만나지 마. 모모코. 어? 마모루. 할 얘기가 있으면 나한테 해. 나오는 지금 중요한 시기야. 병원에 데려가 준 건 고마워. 그런데 두 번 다시 여기 오지 마. 마모루의 말에 흥분했던 마음이 단번에 사그러졌다. 그런 얘기 때문에 간 게 아니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한 번 막힌 입은 더 이상 열릴 것 같지 않았다. 이것도 남편한테 왜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에휴. 모모코의 일기. 마모루는 내게 병원에 데려가 준 것은 고맙다고 했다. 마모루는 아무것도 모른다. 마모루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을 수 없었던 내게 분노를 느낄 권리가 없으며 순간적이라고는 하지만 그 여자를 병원에 데려간 내게 감사할 의무도 없다. 어째서 그때 그 여자를 병원에 데려갔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는 것에 대해 남한테 이러니 저러니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비난받는 거라면 차라리 몰라도 감사를 받으면 대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점점 알 수 없어진다. 알 수 없는 걸로는 도키의 아주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방화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아니 물론 그녀가 실제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무혐의라면 왜 자신이 의심받는 사건의 신문 기사를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을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범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문 기사로는 최초 범행이 11월 중순, 그리고 한 달 뒤에 두 번째, 나머지는 서서히 간격이 짧아져서 2주 후인 1월 초순, 그리고 한 주 뒤인 1월 중순에서 보도는 끝난다. 그녀가 현장에 있어서 의심을 받는 것은 몇 번째 화재 때였을까? 아주머니는 도망쳤을까? 도망쳤으니 의심받는 걸까? 11월부터 1월 중순까지라면 밤에는 춥다. 하얀 입김을 토하며 도망치는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당신은 가로등도 적었을 터다. 도망치는 그녀의 발소리와 쫓아가는 야경단의 발소리. 그녀는 정말로 불을 냈을까? 만약 그랬다면 어째서? 그러고 보니 어릴 적에 딱 한 번 화재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다. 타오르는 불꽃보다도 뺨이 탈 정도였던 뜨거운 열기가
지금 문득 생각난다. 갑자기 추림을 듣다고? 작가가 의도한 정리인가? 이게 나중에 그 방아라 그래야 되나? 얘 진짜 그 완전 옛날 그 시아버지 때 도키의 아주머니가 그렇게 방아를 저질렀다고 얘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잖아. 나중에 근데 지금 와서 똑같은 동네에 또 알 수 없는 화재가 났었어. 근데 얘가 그 뭐지? 모모코가 저녁에 돌아다니다가 불을 지른다 그래야 되나? 근데 그 모모코가 그러니까 그 실제로 막 전소하게 되는 그런 불은 다른 사람이 낸 건데, 모모코는 자기가 이렇게 있다가 나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불은 그냥 사그러드는데, 모모코가 괜히 뭐라 해야지? 찔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 그리고 아까 전에 다시, 그건 좀 나중에 나오고, 모모코가 아까 그 아사오 그 문화센터 그 아사오 그 사람이 뭐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대기업 다녔던 그 부장한테, 나도 만약에 다시 회사로 돌아간다면 나 받아줄 수 있나? 나 회사 다시 가도 돼요, 부장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장님이, 아유, 모모코 같이 인재가 다시 와주면 고맙지, 당연히 받아주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모모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이 계속 집에 안 들어오고 아무래도 끝난 것 같잖아. 그러니까 모모코가 그 와카부치 부장한테 다시 연락을 해. 그래, 연락을 해서 회사로 찾아가. 근데 부장이랑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부장이 인사부에 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그래. 그러고 이제 모모코가,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회사 화장실을 쓰는데, 와카부치 부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끼리 하는 말을 듣게 돼. 직원 1. 야, 아까 부장이랑 이야기하던 여자 누구야? 직원 2. 옛날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다시 여기서 일할 수 있겠냐 물으러 온 것 같아. 직원 1. 이제 와서 다시? 직원 2. 그런가 봐. 아까 연락이 와서 그것 때문에 잠깐 부장이 9층에서 돌아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 아, 귀찮게 됐네. 그런 게 무리인 건 뻔하잖아 하면서. 직원 1. 부장은 또 넉살 좋게 그 여자한테 나한테 맡겨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겠네. 직원이. 그랬을 것 같아. 아, 근데 그 여자는 그걸 또 진심으로 받아들였나 봐. 직원 1. 무리겠는데? 갓 졸업한 사람들도 못 들어오는데 40 넘은 여자가 돌아가고 싶으니까 받아주세요라니까. 야, 좀 무섭지 않냐? 그런 버블 시대의 사고방식. 너무 무섭다. 모모코는 두 사람이 화장실에 떠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저 눈앞의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새하얀 문을 바로 앞에서 바라본 탓인지 서서히 초점이 흐려졌다. 심장만 쿵쿵쿵 심하게 뛰었다. 그녀들에게 여기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들키는 게 무서워서 좌변기 위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다행히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집중한 탓에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분하다, 슬프다, 한심하다. 그런 감정이 떠오를 만도 한데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완전히 발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찬찬히 손을 씻고 손수건으로 닦았다. 그러고서 거울은 보지 않고 화장실을 뒤로 했다. 그 뭐지? 다다미 숨는 그 장면 나온다. 다다미 마루를 뜯고 있었던 모모코가 마모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곧이어 시어머니도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 모모코는 자신도 모르게 다다미 바닥 아래로 들어가 숨게 돼. 모모코가 원래 그 문화센터 그거 일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 원래 그 문화센터 하러 가는 날, 그 수업하러 가는 날인데 그날 문화센터 수업을 어떻게 밀렸나? 뭐 이러면서 그 집에
일찍 들어온 날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모모코가 그 수업 중인 날에 이제 마모루가 그 시어머니랑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랑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어쨌든 그 모모코가 없다고 생각을 해. 모모코는 근데 돌아와서 그 다다미 바닥을 뜯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가 숨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거기서 바닥 뜯고 있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거실에서 그 주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바닥 뜯고 있다가 뭔 소리가 나네 하면서 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이렇게 엿듣게 되는 거야. 아무튼 다다미 마루를 뜯고 있었던 모모코가 마모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곧이어 시어머니도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돼. 모모코는 자기도 모르게 다다미 바닥 아래로 들어가서 숨어버려. 시어머니가 모모코는 아직 안 돌아온 것 같네 하며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돼.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자기는 거기서 다 들었잖아. 다다미 바닥 아래서 다 들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모모코한테 얘기를 해. 근데 그때 들었던 그 다다미 바닥 아래에서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뉘앙스랑 시어머니가 다시 모모코한테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네 편이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안 그러셨잖아요. 약간 자긴 그때 다 들었으니까 모모코가 와서 시어머니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나는 되게 막 모모코가 시어머니한테 저 어머니랑 그 남편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고. 너 없을 때 얘기했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듣냐고. 그 모모코가 저 다 들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모모코한테 막 나는 네 편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모모코가 실제로 들었던 거는 실제 했던 얘기는 시어머니 뱃속의 아기는 지금 몇 개월이야? 마모루 4개월 지났어. 시어머니 4개월 지났다니 정말로 너란 아이는 그런 걸 엄마한테 의논해봐야 뭐라고도 말하지 못해. 상황이 그렇다면 일단 아버지한테 얘기는 해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엄마로선 반대야. 반대랄까? 그러면 모모코가 너무 불쌍하잖니. 아니 뭐 물론 모모코한테도 나쁜 점은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어머니가 거기서 그 남편한테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모모코는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의 편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게 돼. 그래서 모모코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이제 나는 네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고 모모코는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말에 뭔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끼고 시어머니가 하는 모든 말들이 귀로 들어와서 바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된대. 모든 말에는 의미가 있을 테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그 어떤 말에도 아무 의미가 담기지 않은 것 같았어. 눈앞에서 의미 없는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존재가 불면 꺼지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가벼워 보였대. 시어머니가 이제 그 다음에 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모모코가 끼어들어서 말을 해. 어머니, 저 실은 그때 다다미 바닥 밑에서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말을 아까 얘기했듯이 믿지를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때 너는 집에 없었다고.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막 농담하지 말라면서 화를 내게 돼. 시어머니.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나는 나름대로 너를 받아들여 주었다고 생각해. 나뿐만이 아니야. 네 남편도 그래. 생각해봐라. 말하자면 우린 너한테 속은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나는 처음부터 리츠코하고의 이혼은 반대였어. 리츠코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부인 이름이 리츠코. 나는 처음부터 리츠코하고의 이혼은 반대였어. 마모루랑 리츠코가 결혼 초부터 원만하지 않은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런 건 어느 부부에게나 있는 일이야. 서로 싫은 점을 참으며 이해하는 게 부부 아니야?
아마 네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 두 사람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도 결국은 결혼 생활을 계속했을 거라고 생각해.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상당히 샛길로 새고 있었다. 언제든 말에 끼어들 수 있었지만 뭐라고 대꾸할 기력도 없었다. 시어머니, 어째서 바로 말해주지 않았니? 아이를 유산한 걸 어째서 바로 말해주지 않았어? 물론 네 마음도 알아. 아니, 그런 게 아니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척해서 계속 이렇게 응어리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너희가 혼인신고를 할 때 네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모모코한테는 집안일 아무것도 시키지 마. 그랬다고. 그 의미를 아니? 우리도 외아들의 며느리니까 귀여워해주고 싶었던 건 당연하지. 그런데 거기에 아무래도 선을 긋게 한 건 네 탓이야. 시어머니는 조금 창백해졌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모든 말이 조금 늦게 모모코의 머릿속에 들어왔다. 모모코, 네 탓? 무의식적으로 그 마지막 말에 따라했다. 그러나 되묻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 그래,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고 강하게 말했다. 왠지 갑자기 우스워졌다. 그만 반쯤 웃으면서 모모코, 그이는 나쁘지 않고요? 하고 물었다. 그 말에 화가 난 듯 시어머니가 지금은 우리 가족과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순간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모모코는 네? 하고 되물었다. 시어머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가족과 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되풀이했다. 너는 마모루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니? 그럼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거 아니야? 모모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같은 말이잖아. 너는 혼인신고를 하기 직전까지 유산한 사실을 계속 숨겼어. 모모코, 아니에요.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시어머니, 같은 얘기야. 모모코, 아니에요. 시어머니, 아니, 같은 얘기야. 우리 가족은 너한테 속은 거나 다름없어. 흥분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숨을 쉴 때마다 그 야윈 어깨가 크게 들썩거렸다. 반대로 모모코의 몸에서는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다. 시어머니, 미안하다. 큰 소리 내서. 그런데 이번 일도 나는 마모루만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한심한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네가 좀 제대로 해주었더라면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야. 더는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우리 가족과 너라는 말이 몇 번이나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다. 긴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일어섰다. 말없이 돌아가긴 좀 그랬는지 하여간 마무리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해라 하고 당부했다. 아까 그 나의 아저씨 그거 생각나지 않아? 우리 가족이랑 너라고 딱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는 게.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시어머니랑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모모코가 이제 그 친정에 가게 돼. 남편은 계속 집에 안 들어오는 상태였고 모모코가 좀 나도 좀 쉴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친정 그 지방에 있는 친정집에 가. 근데 친정집에 가서 이렇게 엄마 만나고 아빠 만나고 하는데 동창을 또 만나. 길에서 우연히. 이제 더 이상 반전은 없는가? 아니 아직 그래도 좀 얘기가 많아. 아까 거기까지가 약간 좀 재미 포인트였고 뒤에도 뭔가 약간 좀 뒤에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여기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은 그냥 좀 볼만한 부분이 아직도 꽤 남아 있어. 앞으로도 한 1시간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쉬기 위해서 친정에 간 모모코가 동창을 만나서 이 동창이랑 얘기를 막 해. 오늘 책 정말 재밌었다고 갈라고? 아니야, 안 돼, 아직, 내가 안 돼. 아까 거기까지가 딱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도
괜찮은 부분들만 읽어줄게. 아직 듣다가 자. 내일 토요일이잖아. 내일 토요일이야. 뻥치지 마. 출근한다고? 기다려봐. 아무튼 이 동창을 그 친정집에 갔다가 모모코가 동창을 만나는데, 아 그래? 응. 모모코의 동창. 축구부였던 이케베 기억나? 같은 유치원도 다녔었는데 그 이케베가 요전에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만났는데 아직 말하더라니까. 모모코. 뭘? 동창. 그러니까 너를 좋아했다는 얘기. 모모코. 벌써 결혼했잖아. 모모코의 동창. 맞아. 애가 셋.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너랑 결혼하고 싶대. 꽤 취했는데 진심인 것 같더라. 모모코. 에이, 진심이라면 그런 얘기 남한테 못한다니까? 어이없어 하며 웃는 모모코를 동창 에츠코가 빤히 쳐다보았다. 모모코의 동창. 나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고등학교 때 말이야. 우리 지금이랑 같은 대화 나눈 적 있지 않냐? 그 왜 이케베가 드디어 사랑에 애가 달아서 나한테 상담을 했잖아. 그래서 너한테 내가 막 그때 말을 했더니 그때도 너는 지금처럼 진심이라면 그런 얘기 남한테 못한다니까? 그랬어. 모모코. 그랬니? 동창. 그래. 나 그때 정말 그렇구나 생각했었는걸? 나도 생각한 걸 말로 하는 게 일이잖아. 근데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구나 하고, 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케베 같이 멋있는 아이한테 사랑을 받는구나 생각했었어. 내가 그건 안 썼나? 이 동창 ASMR처럼 들으면서 자야겠다고? 동창 얘기도 좀 약간 있었는데, 동창 얘기를 내가 스킵했나? 나오나? 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 동창도 원래 그 동창이 모모코한테 내가 이게 책 읽은 지가 좀 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 나 이혼했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아이가 있었거든? 아마 뒤에 내가 적어놨을 것 같아. 그 부분을. 그냥 이따 안 나오면 따로 얘기해주고 나오면 차라리 그 부분을 읽어줄게. 모모코랑 이 모모코가 지금 남편이랑 원래 살았던 그 집이랑 모모코의 친정이랑은 차로 거의 3시간이 넘는 거리야. 응. 차로 거의 3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이제 모모코가 좀 쉬어야겠다고 친정에 왔다 그랬잖아. 근데 저녁에 갑자기 모모코가 뭔가 안절부절해진 거야. 역시 오늘 돌아가자. 아니, 돌아가야 한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1초라도 빨리 돌아가야 해 하는 생각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마모르는 오늘 밤 시어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들어 내가 없는 것을 알고 돌아왔을지도 모른다. 또 시어머니와 둘이서 멋대로 내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마모르뿐일까? 내가 없는 틈을 타서 그 여자까지 데려오지는 않았을까? 순간 거실로 내려가 부모님께 차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집에서 쫓겨난다고 소리치는 모모코. 모모코의 어머니가 모모코에게 자신이 운전을 해주겠다면서 따라 나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차에서 내려 문을 닫는 소리가 끝없이 울릴 만큼 주위는 고요에 감싸여 있었다. 코인 주차장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두 사람의 맞지 않는 발소리도 뚜벅뚜벅하고 밤하늘에 펴졌다. 모모코가 친정에 거의 3시간이 넘는, 차로 3시간이 넘는 그 거리, 그 장거리 운전을 부모님한테 엄마 나 집에 가야겠어. 엄마 나 차 좀 빌려줘. 막 이래서 부모님이 걱정이 돼. 왜 갑자기 이 밤에 왜 집에 간다고 하는 거야. 이러니까 엄마 나 지금 안 가면 나 집에서 쫓겨나.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모모코가 좀 약간 상태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걱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모코한테 엄마가 운전할게.
엄마가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엄마가 걱정이 돼서 집에 데려다 준다고.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마 운전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운전을 해서 이제 그 집에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친정 엄마가 어쨌든 친정 엄마가 모모코의 집에 오게 된 거야. 모모코의 일기. 엄마가 육첩 다다미 방에 이불을 깔아달라고 했지만 그 구멍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결국 내 침대에서 재웠다. 엄마가 아무것도 묻지 않아주는 것이 고마웠다. 설령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지하게 물어도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좋을지,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 아닌지 제대로 이야기할 자신이 없다. 친정에서 나올 때는 그토록 불안에 치달렸으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부터 몹시 냉정해졌다. 마모루가 돌아왔을 리가 없다. 하물며 그 여자를 데리고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지금 무척 피곤한데 눈만은 깨어있다. 이대로 침대에 들어가도 엄마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이 들 것 같지 않다. 시끄러운 게 아니다. 슬퍼서 미칠 것 같다. 내일 엄마한테 제대로 이야기하는 편이 좋을까? 이대로는 걱정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이야기하면 더 걱정할지도 모른다. 오늘은 너무 긴 하루였다. 오늘 아침 시어머니에게 당일치기로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한 것이 일주일이나 한 달도 전의 일 같은 기분이 든다. 모모코가 이 별채에 들어온 날의 일기야, 이거는. 모모코가, 그러니까 마모루랑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별채에 막 들어왔을 때 일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그 모모코 친정 엄마가 그 모모코의 그 어머니가 이사 청소를 도와주러 방문을 했었어. 청소를 도와주러 온 엄마와 함께 본체의 시어머니께 인사하러 갔을 때 역시 조금은 불편한 공기가 흘렀다. 시어머니는 연신 시어미는 말만 많지 도움이 안 돼서 하고 사과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정리를 못해서 하고 도와주러 온 것을 변명했다. 절대 험악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저녁 무렵에는 시어머니가 차와 다과를 준비해서 안채로 불러주었다. 셋이서 몇 번이나 아무쪼록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는지 엄마는 마모루 씨의 귀가를 기다리지 않고 가루이자와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돌아갔대. 돌아갈 무렵에 엄마는 역시 그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건 힘들겠더라 하고 말했다. 오늘은 비교적 담백하게 셋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 모양이다. 왠지 지금 그 말이 자꾸 떠오른다.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왔어. 왠지 분노에 찬 어머니가 성큼성큼 들어왔다. 모모코. 왜 그래? 모모코가 놀라서 물었다. 모모코의 친정어머니.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모모코를 밀치고 어머니가 그대로 복도로 가려고 했다. 모모코가 그 손을 잡았다. 모모코. 엄마 왜 그래? 어머니. 왜 그러고 뭐고 남의 딸을 정신병자 취급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어? 어머니가 손을 뿌리치며 구석의 육첩 다다미 방으로 들어갔다. 모모코. 왜 그래? 모모코는 공황 상태가 되어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네 머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 친정에 데려가는 편이 좋지 않겠냐고. 자기 아들 일은 차치해놓고 바람 피우는 건 자기 아들 쪽이잖아. 육첩 다다미에 엎드린 엄마가 차례대로 다다미를 누르기 시작했다. 봐, 그런 구멍이 있을 리가 없잖아. 네가 다다미 밑에 구멍을 파서 숨어 있었다니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모모코는 기어다니는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그 순간 어머니의 오른손이 누른 다다미가 푹 하고 꺼졌다. 어머니는 그대로 움직임을 멈추었다. 모모코. 엄마. 그 어깨를 더욱 꽉 잡았다. 엎드린 채 돌아보는 어머니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그것은 언제까지고 하나의 감정으로 모아지지 않았다. 어머니. 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모모코. 아니야. 구멍은 팠는데 내가 별로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열심히 변명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에는 더욱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어머니. 너 설마. 모모코. 잠깐만. 엄마 내가 제대로 설명할게. 어머니. 너 설마 정말로 그 전기톱인가 뭔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대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으로 어머니가 물었다. 모모코. 그러니까 엄마 좀 침착하라고 제대로 설명할 테니까. 어머니. 갖고 있니? 모모코. 아니 그러니까. 엄마의 몸에서 스르륵 힘이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모모코. 잠깐만 엄마. 그거 시어머니가 말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지. 그렇다면 내가 없는 사이에 여기 몰래 들어왔다는 거잖아, 그 사람. 그래서 여기저기 다 뒤졌다는 말 아니야? 어머니를 달랠 생각이었지만 모모코는 서서히 그 사실에 흥분했다. 전기톱까지 알고 있다면 침실 벽장을 열어서 옷 사이사이를 다 뒤졌다는 말이 된다. 모모코. 그거 좀 너무하지 않아? 아무리 시어머니여도 그렇게까지 할 권리는 없어. 주저앉은 어머니는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다다미로 여기저기로 시선을 굴리면서 너 어쩌다 하고 중얼거렸다. 마치 이 방 어느 부분이 구멍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모모코. 나 어머니한테 갔다 올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용서할 수 없지 않아? 모모코는 커튼 너머에 있는 안채를 노려보았다. 어머니. 잠깐만 모모코. 방을 나와서 현관으로 가는 모모코의 등 뒤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쫓아왔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현관에 뛰쳐나갔다. 샌들을 신는 시간조차 아까워 어중간하게 걸친 오른발이 벗겨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안채로 향했다. 뒷문 주방 쪽에서 어머니! 어머니 잠깐 저 좀 봐요! 하고 안달하며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고 시험삼아 당겨본 뒷문은 잠겨 있었다. 손바닥으로 그 문을 탁 치고 현관으로 돌아갔다.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어느새 어깨로 숨을 쉬고 있었다. 반응은 전혀 없고 안에서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어머니! 또 부르다 참지 못하고 현관에 손바닥으로 몇 번이나 쳤다. 격자 창살 나무틀에 접힌 유리가 끼어있는 문은 거칠게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챙챙챙 소리가 났다. 마음먹고 두드리면 깨지 못할 것도 없다. 어머니, 열어주세요. 모모코는 계속 두드렸다. 또 챙챙챙 하고 유리가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일단 포기하고 다시 뒷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다. 접힌 유리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슥 움직였다. 어머니, 계시잖아요. 열어주세요. 다음 순간 들려온 시어머니 말에 순간 어안이 벙벙했다. 잘못 들었는가 하고 다시 물어보았지만 역시 시어머니가 한 말은 경찰 부를 거야 였다. 모모코가 어머니?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추었다. 시어머니. 더 이상 시끄럽게 불면 경찰 부를 거야. 접힌 유리 너머에서 또 슥 그림자가 움직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잠깐만 열어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되도록 온화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접힌 유리 너머에서 시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 하고 또 소리를 질러버렸다. 시어머니. 할 얘기가 있으면 누가 있을 때 해. 마모루가 같이 있을 때 하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다. 그 떨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새삼 충격을 받았다. 모모코. 어머니. 시어머니. 돌아가. 얘기는 마모루가 있을 때 들을 테니까. 무서워. 돌아가 부탁이야. 시어머니는 기둥에 몸을 숨기고 복도로 머리만 내밀고 있는 것 같았다. 접힌 유리 너머에서 그 머리 같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움직인다. 갑자기 힘이 빠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오른발이 맨발인 채여서 발바닥이 아팠다. 모모코. 어머니, 죄송했어요. 소름 피어서. 그런데 저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기 어머니, 제가 없을 때 멋대로 벨트에 들어오지 마세요.
말을 하다 보니 허무해졌다. 접힌 유리 너머에 시어머니가 아직 있는지 어떤지도 모른다. 어쨌든 돌아갈게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는 건 멋대로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건 너무해요. 큰 한숨을 한번 쉬고는 현관을 떠났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온 별채에서는 엄마가 아직 육첩 다다미 방 안에 주저앉아 있었다. 엄마 하고 등에 대고 불러보았지만 하고 한번 끄덕이고 일어서려다 또 바로 주저앉아 버렸다. 제대로 설명할게 하고 모모코는 그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올린 순간 모든 것이 우습고 한심해졌다. 설마 엄마까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모모코는 웃었다. 엄마는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고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1시간에 걸쳐서 모모코는 지금까지 자기 혼자 가슴에 품어왔던 것을 전부 엄마에게 털어놓았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몰라. 어쨌든 떠오르는 대로 모두 이야기했다. 결혼 전에 유산한 것을 마모루에게 좀처럼 말할 수 없었을 때의 기분. 그걸 줄곧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제야 말하는 마모루와 시어머니. 마모루의 바람, 내연녀. 이야기를 하러 여자의 집에 찾아갔던 일. 계단에서 떨어진 여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 사실은 그 여자의 존재를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았는데 무신경한 시어머니가 이미 엄마한테 말해버려서 여기서 말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 다음 바닥건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육첩 다다미 방의 다다미 방향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 그러다 한 장을 들어 올려본 것. 다다미 바닥 밑을 들여다보고 싶어진 것. 역앞 슈퍼에서 소형 전기톱을 산 것. 그리고 합판을 도려내고 삽으로 판 구멍에 있을 때 마모루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 도중에 엄마는 연신 왜 그런 짓을 하고 물었지만 그것만큼은 도저히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냥 궁금했다. 한번 궁금해지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라고밖에. 침착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모모코를 보고 딸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엄마는 안심한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혼자만 가루이자와에 돌아가도 좋을지 망설여지는지 어쨌든 한동안 엄마 집에 가 있자 하고 청했다. 친정으로 돌아갈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었지만 어머니가 얘기해. 시어머니 흥분해 있고 이대로 현관도 열어주지 않는 곳에 네가 있으면 일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니?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은 집에 가서 조금 거리와 시간을 두고 시어머니가 냉정해지기를 기다리는 편이 좋겠어 라고 해서 마지못해 엄마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엄마는 며느리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부 나쁜 쪽으로 망상하고 자신의 망상에 묶여 현관도 열어주지 않는 시어머니 쪽이 머리가 이상한 거라고 했다. 모모코는 이 의견에 강하게 공감했다. 어쨌든 시어머니를 안정시키는 편이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모모코가 엄마를 따라 가루이자와에 돌아온 지 벌써 나흘째가 됐다. 모모코는 매일 부모님의 커피숍, 자작나무 일을 도왔다. 신기하게 친정에서 한가롭게 가게 일을 도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마모루, 그 여자, 시어머니를 잊을 수 있었다. 가게에서 옛날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다. 아, 그렇지. 나 웃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고 정신을 차릴 정도였다. 다니엘도 되게 고마워. 아까 잠깐만. 또 나오나? 왠지 또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에츠코라고 동창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 그 동창
대한 소문이 그런 식으로 났어. 그 이혼을 했는데 그 동창이 이혼한 이유가 남편이 막 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동창이나 뭐 그런 식으로 그 마을에는 소문이 났는데 그 에츠코가 얘기를 해. 사실은 남편이 나를 때린 게 아니고 내가 남편을 때렸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내가 적어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그 부분이야. 에치코가 육아 스트레스로 남편을 때리고 이혼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여기서 끝나나? 에치코가 한탄하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자 가볼까? 하고 기합을 넣는 모습을 보며 모모코가 무심코 에치코에게 너 참 강하구나 하고 말해주었다. 에치코, 애가 있으니까 나 혼자였다면 이렇게 열심히 못했을 거야. 그렇게 대답하는 에츠코의 표정이 순간 흐려졌다. 모모코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았다. 문득 에츠코의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고 8살이라는 것은 자신의 결혼 생활과 거의 같은 횟수를 아들에게 바쳐온 것이구나 생각했다. 모모코가 이렇게 친정집에 와서 이렇게 지내는데 마모루한테서 친정집으로 속달이 배달이 돼. 봉투에는 글씨를 빼곡하게 쓴 편지지가 석 장이나 들어있었고 전략부터 시작되는 글을 읽기 시작했어. 그러나 마음이 초조해서 읽는다기보다는 눈에 띄는 글자만 훑었어. 첫 장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는데 바로 두 장째를 넘겼어. 두 장째도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글씨만 읽고 바로 석 장째로 넘겼어. 다시 첫 장부터 넘겨봤어. 읽을 수 없는 건 아닌데 무언가가 방해를 해서 문장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 다만 눈에 들어오는 글씨는 확실히 있었어. 되도록 협의 이혼. 이대로라면 조정 이혼. 둘이서 의논을. 내 마음은 모모코의 마음이 서로의 장래. 서로 미워하기. 최근 너의 행동. 어머니가 겁을 먹고 있다. 현관을 난폭하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나 무리. 모모코. 무리? 모모코가 엄마에게 이야기한다. 엄마 미안. 나 돌아가야겠어. 이런 데서 태평스럽게 지낼 때가 아니야. 어머니. 돌아오라고 썼어? 엄마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 그래. 모모코는 거짓말을 했다. 안심한 듯한 엄마가 그래 부부니까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 통한다니까 하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모모코는 힘없이 대답했다. 모모코의 일기.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왔다. 바로 안채의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갔지만 집에 없어서 1시간쯤 길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병원에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순간 놀라서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아버님 일도 전부 맡겨놓고 하고 사과하자 됐어. 우리가 너한테 너무 기댔던 거지 하면서 도망치듯이 안채로 사라졌다. 뒤따라가고 싶었지만 요전처럼 되는 것도 싫어서 포기했다. 저녁 무렵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나갔다. 안채에 들러 뭐 사올 건 없는지 뒷문에서 물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문도 열지 않고 없어 고맙다 라고만 말했다. 혼자서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하즈키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간 있을 때 전화줘 하는 짧은 문자였지만 바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중에 보니 2시간 이상 떠들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일, 현 상황, 앞으로의 일,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하즈키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묵묵히 들어주었다. 나는 흥분해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떠들었던 것 같다. 전화를 끊은 지 한참 됐지만 이제야 생각나는 하즈키의 말이 있다. 헤어져줘. 확실히 하즈키는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된 바에 받을 거 받고 헤어지는 편이 너를 위해서 나아. 한창 전화를 하는 중에 들었을 텐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에야 또렷이 들린다.
헤어져줘 란 말의 의미를 모르겠다. 하즈키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 내일 한 번 더 걸어봐야겠다.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으니 이 집은 옛날부터 이렇게 조용했던 걸까? 신기해진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가루의자와의 밤보다 소리가 없다. 시험 삼아 아 하고 소리를 내보았다. 아, 아, 아. 아무도 없는데 무척 부끄러워졌다. 아무도 듣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웠다. 여기에 소제목은 나쁜 것은 나 라는 소제목이 있어. 다시 모모코의 일기가 시작돼. 모모코가 이 일기는 모모코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쓴 모모코의 일기야. 오늘 밤 어머니에게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출장을 가서 마모루 씨가 어제부터 없다. 그래서 아직 낯선 환경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도 쓸쓸하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배려다. 안채에서 아버님과 셋이 하는 식사는 더욱 긴장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마모루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야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이야기 등을 하면서 생각보다 즐겁게 보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내가 먼저 한 주에 한 번이어도 좋으니 다음에는 마모루 씨도 함께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말을 꺼내니 역시 진심으로 즐거웠던 거라고 생각한다. 시부모님을 보면 아주 사이가 좋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안정감이랄까? 두 사람의 관계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점이 대단해 보였다. 무엇이 어떤 식으로 흔들림이 없는지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부 이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까? 어쨌든 그런 두 사람의 모습에 순수하게 감동했다. 물론 이것은 긴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나와 마모루 씨도 앞으로 노력해서 두 사람 같은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시어머니와 둘이서 잠시 식탁에 남아 차를 마실 때 시어머니가 마모루의 전 부인 이야기를 무심코 흘렸다. 시어머니, 한 번은 마모루가 출장으로 오래 집을 비우니까 편하게 놀러 오거라 하고 청했는데 전 부인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청이 부담된다고 마모루 씨한테 불평까지 했다고 한다. 물론 마모루 씨가 고자질을 한 게 아니라 그의 태도로 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지만 그래도 놀러오라고 청한 자신이 한심했다고 한탄했다. 모모코, 저는 별채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부르지 않아도 놀러올게요 하고 내가 웃자, 그래 내가 귀찮아할 정도로 언제든 와라 하고 어머니도 웃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는 이런 말도 했다. 지난번 결혼 때는 마모루를 빼앗긴 기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딸 하나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물론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기도 했겠지만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뻤다. 마모루 씨와 결혼한다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님의 딸이 되는 것이라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직접 따뜻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아이고, 왜 이렇게 소리가 커? 마모르가 집에 들어와서 모모코랑 잠깐 같이 이야기하자고 해서 마모루가 집에 잠깐 들어와.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마모루, 오늘 나오한테 다시 돌아갈 거야.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마모루가 뜬금없이 말했다. 모모코, 또 도망칠 생각이야? 그만 소리를 높이는 모모코에게 마모루, 흥분하지 마. 그냥 가버릴 거야. 흥분하지 마. 그냥 가버릴 거야. 하고 마모루가 차갑게 말했다. 모모코도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편지에도 썼지만 되도록 대화로 해결하고 싶어. 가정법원 같은데. 모모코, 저기 잠깐만. 어째서 우리가 이혼해야 되는 거야?
그 여자 말고 이유가 있어?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해. 물론 사소한 싸움은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 잘 지내왔잖아. 마모루. 그건 네 생각이고. 차가운 마모루의 말에 모모코는 그만 울컥해서 심호흡을 한 번 했다. 크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심장이 뛴다. 그럼 나의 어떤 점이 잘못됐던 거야? 마모루. 이봐.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모모코. 어째서? 중요한 얘기잖아. 마모루. 만약 내가 거기에 대답한다고 쳐. 그러면 다음은 네 차례잖아. 너도 나에 대한 불만이 셀 수 없이 많겠지. 모모코. 언제 그런 말 했어? 마모루. 이봐, 내 얘길 들어. 듣고 있잖아. 마모루. 어쨌든 이제 와서 서로 싫었던 부분을 털어놓아 봤자 아무 소용없어. 서로한테 불만이 있었지만 서로 그건 언급하지 않고 줄곧 살아왔어. 그런데 애써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모모코.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지만 그럼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말해봐. 내 어디가 불만이었어? 마모루. 그러니까 이미 모모코. 말해. 이유도 모르고 미움을 받는 건 말도 안 되잖아. 모모코는 자기도 모르게 테이블을 쳤다. 그리 세게 친 것도 아닌데 손바닥이 얼얼했다. 마모루. 그럼 말하지. 같이 살기 시작한 뒤로 전혀 즐겁지 않았어. 네가 즐거운 척하면 할수록 나는 뭔가 주눅이 들었어. 모모코. 뭐야, 그건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야? 마모루. 아니, 물론 아니야. 모모코. 그럼 언제부터야? 마모루. 됐어. 되지 않았어. 그럼 말하지. 당신 신용카드 명세서가 올 때마다 어째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쓸까 생각한 것이 처음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 차주전자 샀어. 이거 예쁘지? 하고 즐거운 척 할 때마다 이 여자는 대체 뭐야 싶었어. 차주전자 같은 건 1,000원짜리 가게에서도 살 수 있잖아. 10만 원이나 하는 컵으로 홍차를 마실 필요가 있나? 하고 나는 생각했어. 모모코. 잠깐만. 나 혼자 사치하려고 산 게 아니잖아. 우리 둘이 같이 쓰려고 산 거지. 마모루. 그렇지. 두 사람을 위해서지. 모모코. 잠깐 뭐야? 그 말투.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모모코. 어쨌든 그래서 싫어졌으니까 헤어져 달라. 내가 싫어져서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됐으니까 헤어져 달라. 당신 자기가 얼마나 신뢰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마모루. 알아. 전면적으로 나쁜 건 나야.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오와의 생활을 선택하고 싶어. 모모코. 바보 같네. 당신은 전혀 자신을 몰라. 그 여자와 산데 또 같은 소리를 할 게 뻔해. 어차피 또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고 애정을 의심했다느니 하는 바보 같은 소리를 꺼내겠지. 마모루. 이봐. 그만 됐어. 모모코. 되지 않았다고. 나 헤어질 마음 없어. 어째서 당신한테 미움받는다고 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야? 마모루. 너는 날 좋아하지 않아. 좋아해 라고 바로 대꾸하려다 말을 삼켰다. 그러고는 어쨌든 나는 헤어질 마음 없으니까 하고 말을 바꾸었다. 순간 몸속에서 여러 가지 말이 끌어올랐다. 모모코는 꾹 참다가 다시 말을 했다. 돈 얘기 말인데 당신은 내가 사치를 부린 것처럼 말하지만 간단한 반찬을 만들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단 말이야. 찻주전자 컵도 다 그래. 손님이 왔을 때 1,000원짜리 가게에서 산 찻주전자를 꺼낼 거냐? 하고 어머니한테 꾸중 듣는다고. 마모루. 엄마는 됐어. 모모코. 어째서? 자기만 실컷 하고 싶은 말 하고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비겁해. 애초에 당신은 나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마음이 없었던 거야. 전부인과는 이 집을 나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 그런데 그게 싫어져서 본가로 돌아왔어. 나하고의 새로운 생활이 아니라 결국 당신이 바랬던 건 편안한 본가에서 사는 거였잖아. 나는 거기에 어울렸을 뿐. 마모루. 그만 됐어. 모모코. 됐긴 뭐가?
나는 그래도 애써왔어.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마모루. 그럼 이제부터 애쓰지 않아도 돼. 모모코.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마. 무엇 때문에 애써왔는지를 생각하라고. 마모루. 무엇 때문인데? 모모코. 무엇 때문이냐고? 심장이 심하게 쿵쿵 뛰었다. 모모코는 몇 번이나 입술을 핥았다. 모모코. 지고 싶지 않았어. 무의식적으로 흘린 말이 이것이었다. 어째서? 누구한테? 마음속으로 누군가가 묻는다. 모모코는 대답할 수 없다. 마모루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는 말을 걸지 않았다. 마모루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했다. 헤어질 마음 따위 없다고 하고 모모코가 소리쳤다. 마모루. 그럼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들려온 것은 그런 말과 현관이 닫히는 소리였다. 다이닝룸 의자에 앉아있으니 아직도 마모루와 말싸움하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후로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 마모루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고 모모코는 이 집에서 혼자 있다. 어제 아침 평소처럼 쓰레기를 버려주려고 안채의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이제 창도 열지 않고 앞으로는 내가 버릴 거다. 지금까지 너한테 맡겨서 미안하다. 라고 했다. 이제 오후에는 언제나처럼 시아버지 병문안을 갈 생각이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역시 시어머니가 와서 너하고 마모루 일로 환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니 한동안 문병은 자제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들었다. 아니요. 이거하고 그건 다른 일이니까요. 하고 모모코가 대꾸했다. 흥분하지 마라. 하고 시어머니가 지레 겁을 먹어서 그만하세요. 그런 식으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 하고 항의했다. 어쨌든 문병은 됐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바로 안채로 돌아갔다. 모모코는 그래도 병원에 갔다. 이렇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집안에 있으니 자신의 목소리만 별나게 시끄럽다. 마치 며칠 전 마모루와의 말싸움을 혼자 계속한 것 같아서 해가 저물 무렵이 되면 푹 퍼진다. 도키의 아주머니가 모아두셨던 신문을 다시 들여다보다 문득 도키의 아주머니? 하고 불러보았다. 물론 대답은 없다. 역시 이 방화 사건의 범인은 아주머니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실린 신문을 거기까지 말하다 푹 하고 뿜어버렸다. 그래도 어째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하고 계속 말해보았다. 문득 생각이 나서 다다미 위를 기어 정원으로 난 새시문을 열었다. 이렇게 해두면 시어머니가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는 며느리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또 웃음이 터졌다. 아주머니, 어머니는 제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믿고 계세요. 있는 일 없는 일 전부 마모루 씨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저 장난 좀 치려고요. 기왕이면 더 무섭게 해주자고. 제가 이렇게 구시렁구시렁 혼자 떠들고 있는 걸 들으면 분명 우리 시어머니 놀라서 자빠질지도 정말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고 바로 마모루 씨한테 보고할 것 같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또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제 쪽은 잘못이 하나도 없으니 필사적으로 저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며 자신들을 정당화하려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말하니 더 웃음이 났지만 웃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척 해줄까 싶어요. 어차피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라면. 거기까지 말했을 때 문득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혹시 아주머니도 있을 리도 없는 도키에의 모습을 허공에서 찾았다. 혹시 아주머니도 미친 척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화를?
첩으로 별채에 사는 아주머니의 인생을 누군가가 무시했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래서 아주머니도 재미있어 하시면서 제정신이 아닌 척 하셨던 거죠. 눈앞에 부연 것이 스르륵 거치는 것 같았다.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하고 끄덕였다. 다시 다다미에 펼쳐놓은 옛날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렇구나. 그랬군요. 그렇다면 저도 아주머니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신문을 발견한 뒤로 줄곧 그때 일을 상상했어요. 그런데 상상 속에서 불을 내고 도망치는 아주머니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서. 그렇지만 현실은 달랐죠. 아주머니 분명 웃고 계셨을 것 같아요. 미친 연기에 속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웃고 계셨죠? 그 순간 바깥바람에 커튼이 펄럭거렸다. 펄럭거리는 커튼 너머로 안채가 보였다. 조금 열린 부엌 창으로 시어머니가 얼른 숨었다. 들렸구나. 모모코는 씻시문은 닫지 않고 커튼만 쳤다. 어머니, 분명 깜짝 놀라셨을 것 같지 않아요?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진짜로 무서워하기 시작했을 것 같네. 나무로 씨한테 전화할지도 모르겠죠? 무서우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나무로 씨 올 것 같아요? 아니, 오지 못할걸요? 그 사람 정말로 고집이 없고 조금이라도 싫은 일이 있으면 거기서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처음부터 즐거운 일만 시작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싫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도망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인생을 보낼 생각인 거죠. 커튼 틈으로 안채의 상태를 엿보았다. 부엌창은 아직 열려있다. 바보 같아. 그만 그런 말이 흘러나왔다. 미친 척하는 것도 꽤 피곤하네요. 다시 모모코의 일기. 좀 전까지 옛날 일기를 읽고 있었다. 하루하루 써모은 일기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대체 지난 8년은 무엇이었던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마모루와 시어머니가 나를 미쳤다고 한다면 미친 척 해줄까 생각했지만 지금까지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상한 여자가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든다. 이상한 척만 하고 있다고 내가 이상한 여자는 아니다. 이상한 척을 못하게 되었을 때 나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옛날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나는 그 일기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인생을 긍정하려고 애쓰고 있다. 즐거웠던 일은 매우 즐거웠다고 쓰고 웃었던 일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 썼다. 지금 내가 이상한 여자인 척 하는 것이라면 이 일기 속의 나는 줄곧 행복한 여자인 척 해왔을지도 모른다. 방심하면 정말 이상한 여자가 되어버린다. 내가 이대로 이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마모르는 제3자가 개입하는 편이 좋겠다고 했다. 요컨대 조정이혼이 될 것이다. 그런 경우 나를 이 별채에서 가정법원으로 끌어낼 생각인 걸까? 시어머니에게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라도 하고 가야 하는 걸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바보한테는 계획성이 없다.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살아온 지난 8년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 그 바보가 정말로 바보였다는 걸 깨닫기 위해 지난 8년을 살아온 걸까? 이제 정말로 끝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정말로. 391페이지. 서서히 다가오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불조심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몇 명 정도 걸어가는지 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발소리가 다다미 아래 구멍으로 또렷이 전해졌다.
지난번 회란판에 얼마 전 이웃 동네에서 일어난 방화범이 아직 잡히지 않아 단속을 위해 주민회에서 야경단을 조직하여 순찰을 시작한다고 쓰여 있었다. 다다미 밑으로 전해지는 야경단 남자들의 발소리를 느끼고 역시 다다미 밑에서 울려오는 굵은 남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불조심. 남자들을 흉내내어 중얼거려 보았다. 목소리를 뒤집듯이 서서히 소리를 높여갔다. 또 소리를 내려다가 그만두었다. 일어서서 침실로 일기장을 가지러 갔다. 다시 육첩 다다미 방으로 돌아온 모모코는 불을 켜고 다다미에 엎드려 누워서 일기장을 폈다. 이제 지쳤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시시해졌어요. 거기까지 휘갈겨 쓰다가 손을 멈추었다. 자신이 쓴 문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줄 띄운 뒤 라는 말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만 하면 승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지쳐서, 어이없어서. 이곳에서 나가면 다들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쳤다는 말일랑 하고 싶지가 않다. 포기했다는 말일랑 하고 싶지가 않다. 그런데 벌써 정말로 지쳤다 라고 썼다. 쓸 때는 마음이 차분해졌지만 바로 감정이 격앙됐다.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쥐고 있던 펜을 다다미 아래 구멍에 던졌다. 그대로 일기장도 집어들어 구멍 속에 쳐넣었다. 방에 자신의 거친 입김만 남았다. 맨발인 채로 구멍에 한쪽 발을 넣었다. 차가운 흙의 감쪽이 발바닥에 전해졌다. 일기장을 주워들고 다시 한번 내동댕이 치려다 그대로 가슴에 품었다. 호흡이 흐트러지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이대로 여기에 있으면 오열을 할 것 같았다. 발바닥에 묻은 흙도 털지 않고 다다미 아래 구멍에서 나왔다. 다다미에 발자국을 남기면서 방을 나왔다. 발바닥이 더러워진 탓인지 걸음이 휘청거렸다. 쓰러지듯이 다이닝룸 의자에 주저앉았다. 테이블에는 아까 속달로 온 마모르의 편지가 있다. 두꺼운 봉투에는 엄청나게 긴 편지와 이혼 신고서 용지가 들어있었다. 모모코는 아직 읽지 않았다. 아니, 읽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거기에 적힌 마모르의 글씨가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봉투에서 내용물을 꺼냈다. 편지도 이혼 신고서 용지도 함께 꾸깃꾸깃 구겨버렸다. 꾸깃꾸깃해진 편지를 벽에 내던졌다. 벽에 맞은 편지 뭉치가 대구르륵 무시하듯이 발밑으로 되돌아왔다. 마치 자신만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적당히 하라고 모두가 야단을 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모두가 내가 이곳에서 도망치기를 기다린다. 굴러온 편지를 다시 주워들었다. 일어서서 싱크대로 갔다.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내 둘둘 뭉친 편지에 불을 가까이 가져갔다. 눈을 감자 싱크대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보였다. 상상 속에서 검은재가 된 편지에 수도꼭지 물을 튼다. 라이터 불을 끄고 뭉친 편지를 싱크대에 버렸다. 돌아보니 테이블에 일기장이 있었다. 모모코는 그걸 들고 복도로 나갔다. 차가운 복도를 더러운 발로 걸어 현관으로 가서 샌들을 신었다. 현관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몸을 감쌌다. 그 밤 공기를 온몸으로 맞듯이 밖으로 나왔다. 길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별도 없는 밤하늘에 전선줄만 늘어져 있다. 어두운 길을 천천히 걸어갔다. 차는커녕 인기척도 없는 버스길 한복판에 달려갔다. 평소 운동 부족으로 인해 숨이 찼지만 그래도 찰싹찰싹 샌들 소리를 울리며 계속 달렸다. 역으로 가는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꺾였다.
역으로 가는 길가는 반대 방향으로 꺾었다. 완만한 내리막길이 곧게 뻗고 가드레일이 안쪽으로 길수록 좁아졌다. 이제 어깨로 숨을 쉬고 있다. 가드레일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가다듬었다. 언덕길에 닮은 꽃 주택 세 채가 나란히 있었다. 벽은 연한 초록, 파랑, 노란색 순서로 어느 현관에나 화분이 잔뜩 놓여있다. 모모코는 가드레일에 손을 짚으면서 언덕길에 내려갔다. 제일 앞에 연두색 집 차고에는 차는 없고 대형 오토바이가 회색 시트를 덮어쓰고 서 있었다. 현관 앞에서 구부리고 앉아 화분의 하얀 꽃을 만져보았다.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꽃들이 뿌리로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다. 한참 바라보던 모모코는 거기에서부터 기듯이 차고의 대형 오토바이로 다가갔다. 벽에 등을 붙이고 쭈그리고 앉아 숨을 멈추고 주위를 엿보았다. 손에 들고 있던 일기장을 폈다. 어두워서 읽을 수 없었지만 자신이 쓴 글씨 같아 보이지 않았다. 몇 장을 찢어서 꼬깃꼬깃 뭉쳤다. 바스락바스락 마른 소리가 차고에 울렸다. 뭉친 종이를 회색 시트 옆에 놓고 라이터를 손에 든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눈을 타고 타오르는 불꽃을 상상했다. 뭉친 일기장 페이지에서 옮은 불꽃이 회색 시트로 미끄러져 갔다. 뭉친 일기장 페이지에서 옮은 불꽃이 회색 시트로 미끄러져 간다. 공기를 감싸고 있던 시트가 크게 부풀어 떠오르려고 하는 순간 불이 모든 것을 감싼다. 불은 벽을 그을고 검은 연기가 밖으로 흘러나간다. 멀리서 사이렌이 가까워진다. 이 집 저 집의 창문에 불이 켜진다. 모모코는 눈을 감았다. 라이터를 쥔 손이 심상치 않을 정도로 떨렸다. 떨리는 손목을 다른 한 손으로 잡았다. 그래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불을 붙였다. 뜻밖의 불이 크게 일어나 얼른 끄고 돌아보았다. 그러나 차고는 물론 거리에도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그때 문득 귀에 사람 소리가 들렸다. 아주 멀리서지만 남자들의 고함과 함께 많은 사람의 발소리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났다. 기다려! 저기다! 서라! 남자들의 목소리가 바로 근처까지 가까워졌다. 쫓기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남자들이 자신을 쫓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언덕길을 뛰어 올라가 역 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때 등 뒤의 하늘이 밝아졌다. 모모코가 돌아보았다. 밤하늘에 불길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피어오른 불기둥에서 검은 연기가 곧장 밤하늘로 올라갔다. 모모코는 숨을 삼켰다. 마치 자신이 붙이려고 한 불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무릎이 달달 떨려 도망가려고 하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려! 어이! 성난 고함이 더욱 가까워졌다. 모모코는 뛰기 시작했다. 언덕길을 뛰어올라가 버스길을 가로질렀다. 5명? 10명? 아니 더 많은 발소리가 느껴졌다. 기다려! 야! 살기등등한 남자들의 목소리가 샌들 소리를 울리며 달리는 모모코를 쫓아왔다. 도망치면 안 돼. 도망치면 더 의심받는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무서워서 멈춰설 수가 없다.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쳐야 좋을지 알 수가 없다. 어디까지 도망치면 안전한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운다고 상황이 달라질 리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모모코는 이제 무아지경으로 달렸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더욱 늘어났다. 소란을 들은 주민들이 저마다 집에서 뛰쳐나와 얄미운 방화범을 쫓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일단 라이터를 도랑에 버렸다. 일기장도 버렸다. 그래도 두렵고 숨이 차서 괴로웠다. 샌들을 벗어버렸다. 한쪽만 벗겨져 다른 한쪽도 벗어버리자
발바닥에 통증이 느껴졌다. 그래도 계속 달렸다. 주민들이 온 동네의 골목이랑 골목을 쫓아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모모코는 차가운 아스팔트를 밟으며 가로등 불빛으로 계속 달렸다. 순환도로로 향하는 긴 언덕길을 뛰어내려갔다. 이제 발바닥의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형 트럭이 순환도로를 달려갔다. 그 소리에 등 뒤에 남자들 목소리며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모모코는 눈앞의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다. 손님은 없고 카운터에도 점원이 없다. 그저 형광등만 바닥을 환하게 비추었다.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시선을 느꼈다. 잡지 판매대 앞에 점원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뛰어들어온 모모코를 보고 눈이 동그래진 점원은 맞은편 다세대 주택에 사는 청년이었다. 잡지 포장을 풀고 있었는지 청년의 손에 가위가 있다. 시선은 곧장 모모코의 맨발로 향했다. 모모코는 발을 감추듯이 진열대 뒤로 도망쳤다. 카운터에서는 그대로 보였지만 청년이 있는 잡지 판매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려고 애써 숨을 쉬지만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선반에 한 손을 짚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주저앉아 있으니 호흡이 조금 편해졌다. 마침 눈앞에 고양이 먹이와 화장실 모래가 쌓여있다. 고양이 캔에 손을 뻗치는 척하며 어쨌든 호흡을 가다듬으려고 했다. 다만 들이마신 숨을 내뱉으려고 하면 오열이 쏟아질 것 같았다. 모모코는 어금니를 악물었다. 이제 와서 발바닥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고양이를 고쳐안고 문득 시선을 느껴 얼굴을 들자 음료수 매장 쪽에서 청년이 이쪽을 빤히 보고 있다. 죄송해요. 바로 나갈게요. 모모코가 말했다. 몹시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청년에게도 들린 것 같았다. 모모코가 일어서니 청년도 뒤쪽 창고로 모습을 감추었다. 분명 누군가에게 연락하려는 것이다. 이참에 얼른 나가야 한다. 알면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문득 느꼈다. 정말로 이제 안 되겠다고. 정말로 이제 끝났다고. 결국 나만 우리의 생활에서 쫓겨나게 된 거라고. 점원이 어느새 옆에 와서 서 있었다. 점원, 저기 모모코. 죄송합니다. 얼른 나갈게요. 다음 순간 청년이 모모코의 발밑에 고무 슬리퍼를 내려놓았다. 남자용 슬리퍼였다. 모모코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슬리퍼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점원, 이것밖에 없어서 신으세요. 모모코, 고맙습니다. 내일 돌려드릴게요. 모모코는 빠르게 말하고 발밑에 슬리퍼를 신고 출구로 향했다. 가게를 나서려고 할 때 저기 하고 청년이 불렀다.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청년, 고맙습니다. 청년의 말이 또렷이 들려왔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겠다. 모모코는 돌아보았다. 점원, 늘 고맙습니다. 점원이 그렇게만 말했다. 쓰레기 버리는 곳 늘 청소해 주셔서요. 쓰레기차 간 뒤에. 모모코는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대답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청년에게 머리를 숙이고 도망치듯이 밖으로 뛰어나갔다. 순환도로의 긴 오르막을 천천히 걸었다. 도중에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친 부부와 스쳐 지났다. 단편적으로 들려온 두 사람의 대화에서 아까의 화재는 번지기 전에 진화했지만 범인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았다. 언덕을 다 올라가자 사람 그림자가 더 늘어났다. 아직 까치발을 하고 불이 났던 곳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무섭네. 작은 불이어서 다행이었지만. 정원의 창고벽을 그을렸다. 불길이 퍼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 범인을 못 잡아서 불안하네. 젊은 남자였다나 봐.
자전거로 도망쳤대. 야경단들이 협공했지만 놓쳤대. 어딘가 숨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오싹한걸? 구경꾼들 틈에 지나가는 모모코의 귀에 여러 말들이 들려왔다.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 구경꾼들에게 조금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도랑에 아까 버린 일기와 라이터가 있었다. 다행히 물이 흐르지 않아서 젖지 않았다. 부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구부리고 앉아 얼른 일기장만 주었다. 일기장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까지 와서 안채와 별채를 바라보았다. 안채에도 별채에도 불은 켜져 있지 않고 그 실루엣만 보인다. 문득 어째서 자신만 이곳에서 쫓겨나야 하는가 생각했다. 어째서 자신만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하는가. 너무나도 불합리하지 않은가? 자신은 그때 말하지 않았던 걸까? 말하지 못했던 걸까? 자문해본다. 진심으로 자신에게 물어본다. 별채에 들어가는 그때의 자신이 보인다. 나는 아기를 안고 있다. 낳아주지 못한 아기를 안고 별채에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이곳에 왔다. 모모코는 별채에 뛰어들어갔다. 왠지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아 다이닝룸 전화로 마모루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드물게 마모루는 바로 받았다. 마모루. 여보세요? 겁먹은 듯한 목소리였지만 이상하게 이제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았다. 모모코가 말없이 있자 남편. 편지 읽었어?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 여기서 나갈 마음 없어. 모모코는 말했다. 또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한 걸까? 마모루가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모모코. 나 이 별채를 줘.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하면 돼.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면 되잖아.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면 되잖아. 그런데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 전혀 감정이 격앙되지 않았다. 마모루. 그런 건 무리야. 부모님이. 모모코. 무리? 마모루. 그래, 그건. 모모코. 당신이 먼저 무리했잖아. 마모루. 모모코. 긴 침묵이었다. 모모코는 기다렸다. 마모루. 그게 조건이야? 마모루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조건이라는 말이 남 이야기처럼 들렸다. 마모루가 뭐라고 짓거리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토지와 건물은 아직 시아버지 명의. 그런데 만약 그게 진심이라면 의논해보겠다.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았다. 다만 이 남자는 대체 뭔가 하는 생각만 냉정하게 했다. 진심이야. 모모코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406페이지. 비누 교실 동료였던 아사오가 아까 예전에 모모코가 대기업 존슨에서 일했다 그랬잖아. 근데 거기 그 존슨 그 부장이랑 아사오 그 동료, 그 직장 동료, 그 문화센터 동료가 뭐 그 사업한다고 연결시켜달라 그래서 연결시켜줬었잖아. 근데 그 아사오한테 연락이 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벤처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아사오한테 연락을 받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갑자기 모모코가 그 생각이다. 아까 자기가 막 도망쳐서 맨발인 채로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 직원이 이제 자기를 보고 맨발이고 뭐인 이상한 여자가 또 손에는 고양이를 안고 있었거든. 이렇게 도망치다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그 도둑 고양이한테 막 밥 주는 게 있었거든. 그 고양이를 안고 있고 발은 맨발에 뭐 그런 여자가 편의점에 와서 이제
내쫓으려나 보다 생각하고 모모코는 아 죄송합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점원이 갑자기 뜬금없이 고맙다고 했잖아. 뭐야? 날벌레가. 모모코가 갑자기 그 청년이 자기한테 고맙다고 한 게 생각이 나. 문득 편의점 청년의 말이 그제야 가슴에 와닿았다. 고맙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해주었다. 늘 쓰레기 버리는 곳 청소해주어서. 그는 그렇게 말해주었다. 그런데 자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별채로 돌아가 어두운 다이닝룸에서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를 한 장 찢어서 펜에 들었다. 고맙습니다. 라고 먼저 썼다. 하지만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는다. 유산한 사실을 말하지 못해 괴로워서 미칠 뻔했던 날들이 떠오른다.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내어 보았다. 모기다. 잡았어. 우리 집 아직도 모기가 있네. 아무튼 이거 이제 거의 끝나가. 이제 끝났어. 고맙습니다. 아우 씨.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줄게. 고맙습니다. 라고 먼저 썼다. 하지만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는다. 유산한 사실을 말하지 못해 괴로워서 미칠 뻔했던 날들이 떠오른다.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내어 보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울면서 자신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갑자기 쏟아진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이제 아무리 참아도 견딜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라고만 쓴 종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모모코는 일어섰다. 제대로 해야 한다. 현관으로 가서 편의점에서 빌린 남자용 슬리퍼를 종이 가방에 넣어서 밖으로 나갔다. 청년이 사는 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모모코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갔다. 제대로 해야 한다고 또 생각한다. 편의점으로 돌아와서 빌린 슬리퍼를 돌려주고 제대로 전했다. 모모코가 점원한테 이야기하면서 끝나.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말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 이렇게 이 소설은 끝나고 이제 이 소설은 그냥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옴기니가 적은 글이 있는데 여기 되게 짧은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만 읽어주고 이 책은 끝나요. 408페이지 옴기니의 글.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이혼해야 할까요? 인터넷 주부 게시판에 이틀에 한 번은 올라오는 질문이다. 식상할 법도 한데 사람들은 주로 주부들이겠지만 매번 흥분하여 진지하게 댓글을 단다. 그녀들은 절대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남의 일에 열을 올린다. 댓글의 구할은 그런 죽일 놈과 당장 이혼해야죠. 다. 질문을 올린 사람도 예전에는 그런 댓글을 달았을 것이다. 내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 남편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절대란 건 없는 법. 세상에 바람 피우는 그 많은 남자들은 다 누구의 남편일까? 이렇게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내가 다시 보기 저장하려고 그랬는데 방송 종료 누를 뻔했다. 곧 종료하긴 할 건데 다